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인 39살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안에 있던 31명이 구조됐고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온라인 영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입법 공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유튜버들의 유튜브 수익화가 중지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예고된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 5곳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인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와 생각을 거쳤다며 벤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인 벤스 의원은 불법 이민 차단, 기후위기 평가절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부분 견해를 같이 하는 의회 내 핵심 침 트럼프 의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사건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 특검 지명이 일상화되면서 행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임시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특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특검 운영비를 법무부가 지원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텔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31명이 구조됐고 11명이 다쳐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에서 달리던 택시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가수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1일 국가수에서 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도 몇 가지 결정적인 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수는 또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 브레이크 등은 가로등이나 건물 빛이 반사돼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외부 충격에 의한 전자적 결함으로 켜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상 속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또 수술한 의사를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 학설과 판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습니다. 유튜브는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구제역 채널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채널은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지난 주말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고도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참석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39살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해 전당대회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 나흘간 열리는 전당대회 첫날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의원 2,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명 투표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하이오를 시작으로 각 주별로 대의원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 대통령 후보 지명자를 호명했는데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투표 시작 20여 분 만에 이 과반을 넘겨 후보직을 확정했습니다. 과반을 넘길 당시 호명 투표에 나선 대의원 의장은 마침 이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였는데 후보 지명 당시 상황 잠시 보시죠. On behalf of our entire family and on behalf of the 125 delegates in the unbelievable state of Florida,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트럼프는 연초부터 진행된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후보 자리를 확정했지만 이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은 이를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지명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 전당대회 현장에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난 주말 피격 이후 첫 공개 연설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희망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피격에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데다 오늘 오전엔 법원이 기밀물건 유출 사건 소송을 기각하면서 축제 분위기에 흥을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도 지명이 됐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께 대선에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39살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랜 숙고 끝에 가장 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벤스 의원을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 트럼프는 이 가운데 가장 젊은 벤스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1984년생인 벤스 의원은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로 기록됐습니다. 벤스 의원은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트럼프 주니어는 왜 벤스가 선택됐는지 CNN 기자의 질문에 그가 가진 스토리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흑수저 출신인 벤스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정계에 입문한 입지전을 쓴 인물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회고록은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벤스 의원은 지난 주말 피격 사건을 두고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비난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바이든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서 벤스는 트럼프와 함께 부자 감세와 중산층 증세를 추구한다며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바이든 대통령 측은 다소 침체된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토론 이후 이 사퇴 요구가 거셌던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 이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분위기가 잠잠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바이든 인지력 논쟁이 잠시 멈췄고 누구도 이 민감한 주제를 총격 이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를 압박하기
훨씬 힘들어졌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만큼 대선 패배 우려가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워진 분위기라는 겁니다.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연이틀 회견을 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NBC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치권의 대립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미국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는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네, 이처럼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가지 범죄 혐의 중 하나인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형사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총격에서 목숨을 건진 데 이어 유리한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모습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1급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felony violations of our national security laws. 하지만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소를 맡은 특검을 법무부가 임명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특검이 활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가지 형사사건 가운데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을 모두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11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테러 직전에 경찰관이 출동까지 했는데 용의자를 왜 막지 못했는지 경호 실패를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측이 쏟아지면서 SNS에선 바이든이 명령했다거나 연출된 자작극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총격 직전, 건물 옥상에 기어 올라가 있는 용의자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모습입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옥상에서 정조준하는 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격 직전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검거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자 용의자가 총구를 겨눴고 잠시 피한 순간 총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When the eye contact was made, my understanding is the shooter turned towards the officer and the officer dropped his grip and fell to the ground at that point. He said that the shooter then started shooting shortly thereafter. BBC 등 외신들은 경호 실패에 대한 의문과 혼란 속에 SNS 등 온라인에 음모론이 밀려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총격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한 SNS 양이 평소보다 17배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미국의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극단적인 음모론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보안 강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SNS에서 확산하자 비밀 경호국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진영에선 배후에 중국이나 극자단체가 있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총격을 명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트럼프 좌파 진영에선 오히려 자작극이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선 가짜 암살이나 연출된 총격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역사에 남을 사진 구도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당시 현장을 취재한 기자 인터뷰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At the moment I heard the shots being fired, I knew that this was a moment in American history that had to be documented. I mean, it's our job as journalists to do this work. 이 같은 음모론이 증폭될 경우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해 넉 달 남은 미 대선까지 정치적 폭력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re's no evidence for either of these conspiracy theories, but they reflect the kind of claims that are spreading in this very polarized, emotional climat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ssassination attempt. 극적으로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측 모두 비난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미국 사회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저격 장소는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국 SS에서 안전 취약 장소로 분류한 건물이었는데 SS가 아닌 현지 대응팀의 책임을 맡겨 경호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 NBC 방송은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매튜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발사한 건물 옥상은 이미 SS가 잠재적 취약 장소로 지목한 곳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전 인지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어떻게 건물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MBC는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힘입어 비트코인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5일 오후 2시 43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3% 급등한 63,639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5% 이상 오른 건 지난 5월 20일 이후 약 2달 만으로 가격은 63,000달러 선을 넘어 64,000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직전 58,000달러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사건 이후 이틀 만에 약 10%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 산업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유세중 총격을 당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비트코인 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2분기에 우호적인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데 더 큰 확신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1분기에는 추가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 2분기의 최근 3개월 지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를 나타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전망과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라며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힌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월가 주요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세를 고려할 때 연준이 오는 9월 통화정책 회의 때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모두 1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새빨간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은 까맣게 그을린 방 안으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서 탄 냄새가 나가지고요. 제가 내다보니까 창문을 불이 엄청 타고 있더라고요. 연기도 많이 나고요. 호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도 차 위에도 유리 파편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31명이 구조됐고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자 혼자는 담배 피다가 아직 감옥에 올려가지고 CCTV도 있어가지고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분 만에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에선 달리던 택시가 전복돼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시간쯤 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선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40여 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90%가 넘는 힘으로 엑셀을 밟는 것으로 기록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1일 가해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던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0% 이상의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인 데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가로등이나 주변 건물 불빛에 반사돼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였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분석과 관련해 경찰은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과수 분석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며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씨 추가 진술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간 2주가 만료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차씨를 상대로 곧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은 8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원시장은 체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도록 이끈 혐의로 기소된 주범 27살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에게 1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습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비미술관을 SK 서린빌딩에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강다니엘 씨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모레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소성욱 씨는 동성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과의 관계 의혹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쯔양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2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구제혁 등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과거사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쯔양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달라고 먼저 접근해왔고 5,500만 원은 그 대가로 합의한 금액이라면서 관련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내용도 물론 있고요. 그에 대한 녹취 내용은 제가 쯔양님과 계약을 맺기까지 있었던 모든 음성 통화 녹취,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이번 일의 배후에 거대 범죄 집단이 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후 검찰청 민원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이미 제출했는데 검찰과 사전에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 유튜버 쯔양 측은 이 씨를 포함해 주작감별사와 범죄연구소 등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의 갈취에 대응할 여력도 없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을 이어가기에 원치 않는 계약까지 맺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허위사실로 쯔양과 관계자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고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씨가 연루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쯔양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처럼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구제혁, 카라큘라, 전국진 등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습니다. 유튜브는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구제혁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채널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폭력에 가담하거나 사기 행위에 참여하는 등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낮까지, 중부지방은 밤 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라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전남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호우특보가 경남 남해안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북부와 남해안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호남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남해안은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 더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습도가 높아서 날이 무덥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 청주도 25.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의 장마와 폭염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남은 한 주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당분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정부가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으라고 통보한 기한이 어제였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전공의 복귀율이 집계될 전망입니다. 이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각 병원은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 처리 예정입니다. 아직 복귀율이 얼마나 됐는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련병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빅5 중 한 곳인 A병원 관계자는 소수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B병원 관계자 역시 정부의 유인책에도 안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무응답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이 우려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사협회는 한 발 더 나가서 2학기 전공의 수련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가을턴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 것이 아니라 가을턴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제출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영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6주 차 낙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임신부 A씨와 수술의사 B씨에 대해 태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유해 영상으로 보고 사이트 측에 삭제 요청해 지난 13일 삭제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36주 태아는 스스로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대안 입법 마련을 위한 노력도 없이 처벌만 강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설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대법원은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한 의사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시술 뒤 임신을 중단한 여성과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던 관련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34주 태아를 한 명의 인간으로 판단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돼 처벌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논란이 된 36주 태아 역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만약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태아가 아닌 인간을 죽이거나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인 만큼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태아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아가 사람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 거죠. 다만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걸맞은 처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먼저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어쨌든 여성의 자기결정 이런 거가 좀 전제된 부분이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살인과는 또 행위태양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해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임신 중단 허용 기준을 14주나 24주까지로 정하는 안과 전면 허용하자는 안 등이 제시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는데 또다시 얼마나 상향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지난달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수입 물가가 모두 5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달 지수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은행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늘 5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합니다.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3월 말보다 소폭 상승해 0.48%를 기록했는데 늘어난 부채만큼 연체율도 올랐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오후 무역협회에서는 제5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엔저의 파고 속에서 킬러 수출 상품 발굴과 수출 품목 다변화, 그리고 수출 대상국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와 함께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내수부진의 지난해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을 하던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98만 6,4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92만여 건에 이른 폐업 신고는 이후 80만여 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등했습니다. 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와 음식, 부동산 임대와 건설업이 많았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경비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택시 운전소 그쪽으로 가서 일들을 하더라고요. 기반이 있어야 그것도 가서 뭐 식당을 차린다든가 뭐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돼요.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9천 명이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뒤 2분기 10만 1,000명 줄면서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2분기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 4천여 명이 줄어서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고용 훈풍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 평균 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보다 3배 높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월 평균 26만 8천 명으로 6% 늘었습니다. 특히나 고령 서비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은 요거 흔히 말하는 이런 자영업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개혁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실 근로가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나 다른 쪽으로 좀 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까지 약간은 겹쳐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극빈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1,7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는데 업체 측이 수리비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고에 대비해 차량 손해면책 제도인 이른바 자차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보험은 모든 책임을 전부 면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에 그쳤습니다. 시진핑 3기 경제청사진을 제시할 3중 전회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아파트 분양사무소. 집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1가구 2주택 제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최근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这次降首付、降利率，然后既减少了我们的首付压力，又减少了我们的月供的压力。我准备把自己现在的房子卖掉，换一套大一点的。 그런데도 지난달 중국의 새집 가격은 1년 전보다 4.5% 하락해 2015년 6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GDP의 25%를 차지한다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계 자산 가치 하락에 따라 소비와 생산은 물론 지방 부채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의 올해 2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적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5.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도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能够进一步的激发各类经营主体活力，从而为经济高质量发展提供源源不断的内生动能。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인사 난맥상 등과 맞물려 해를 넘겨 열린 3중 전회에도 부담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의 줄임말로 시진핑 3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고속 성장 시대가 저물어가는 만큼 단기 부양책보단 장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방점이 찍힐 거란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케냐에서 최근 심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유력한 연쇄살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최근 수도 나이로비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들의 살해 용의자로 33살 남성 콜린스 주마이샤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마이샤는 재작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여성 42명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마이샤의 집에서 스마트폰 여러 대와 신분증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남서부 브리스틀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 2개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4살의 콜롬비아인 남성 조스틴 안드레스 모스케라가 체포됐습니다. 모스케라는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스케라는 피해자들과 함께 런던 서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북위 55도에 위치한 러시아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리스크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노보시비리스크의 평년 7월 낮 기온이 섭씨 25도 수준인데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인데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기다가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48명이 익사했는데 이는 지난해 2배 수준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올해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도입한 이탈리아 북부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내년엔 입장료를 10유로, 약 15,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당국은 도시 입장료가 너무 적어 과도한 관광객 유입을 줄이려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카페에서 현지 시간 14일 밤 차량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탄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폭발 당시 카페는 유로 2024 결승전을 지켜보던 축구 팬들로 꽉 차 있었는데요.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결승전이 진행되던 중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카페 밖에서 폭발했고 적어도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선제업고 투여를 통해 대세 배우로 떠오른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항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이용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소속사가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한 변우석. SNS에 올라온 당시 인천공항 영상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변우석 옆으로 따라오던 경호원이 손전등을 들어 불빛을 번쩍입니다. 캡처한 사진을 보면 순간 배우 모습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고 면세구역 내 라운지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목격담도 뒤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경호업체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공항 경비대와 협의한 일이고 항공권 검사 역시 경비대와 같이 했다고 설명했는데 인천공항 측은 연예인의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통제선을 설치하지만
출입구 통제나 항공권 검사는 협의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가 더욱 커지자 소속사는 사흘 만에 경호 수행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호 업체 또한 거듭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과잉 경호가 인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인권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이 접수된 건 맞다면서 인권위 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우석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인권위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옛 보신각 동종을 비롯해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동종 3건에 대해 국보 지적이 검토됩니다. 국가유산청은 1468년에 만들어진 옛 보신각의 동종과 1462년 만들어진 흥천사 동종, 그리고 1469년에 제작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에 대해 국보 승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동종은 모두 500년 이상 잘 보관됐고 소리는 물론 미적인 가치가 높아 이미 보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국보 승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신각종은 1985년까지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칠 때 사용됐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 보관 중입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소스뮤직이 같은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스뮤직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소스뮤직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약속과 달리 뉴진스가 아니라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의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곡 록스타 뮤직비디오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뮤직비디오 페인의 감독인 가브리엘 모지스는 최근 자신의 SNS에 리사의 록스타와 페인이 비슷하다며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사 측이 자신이 감독한 뮤직비디오 편집자에게 연락해 페인을 참고로 사용했다고 말했다면서 편집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페인에서 흰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카메라가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장면이 록스타와 비슷하다는 주장인데 래퍼 스콧도 두 영상을 비교한 SNS를 인용하며 모지스 감독을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사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을 50일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이 지난 도쿄대회 부진을 딛고 금메달 5개를 따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새내기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른데요. 이들을 이대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셔틀콕을 받아냅니다. 얼굴엔 여유가 넘쳐납니다.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하는 21살 청년 유수영. 유수영은 지난달 스코틀랜드 장애인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이번 패럴림픽 목표는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일본의 가지와라를 꺾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올림픽 단식에서 현재 1등 달리고 있는 카지와라를 4강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결승전에서 만나서 배드민턴으로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동계 종목인 컬링과 비슷한 보치아의 새내기는 강선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할 때 보치아를 처음 접한 강선이는 패럴림픽 10연패 달성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페어에서는 또 저희가 또 10회 연속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페어에 집중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는 카누 최용범과 트라이애슬론 김황태 그리고 사격 김정남 등입니다. 이들에게 기대가 큰 이유는 도쿄대회 아쉬운 성적 때문입니다. 당시 금메달 2개를 땄는데 세대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패럴림픽은 저는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줬고요. 그래서 도쿄 때보다 더 나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새내기들을 앞세운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의 함성이 50일 뒤 파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전 세계 우주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주 분야의 발전을 논의하는 학술총회가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카사가 첫 국제 행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국내 인공위성 기술력은 세계 7위권.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섰습니다.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 역시 비슷했습니다. 위성과 로켓 분야의 높은 기량은 물론 달 탐사를 위한 준비 또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와 연구자, 산업체의 협력이 조화로우며 국제 협력에 열린 자세를 지닌 점이 한국 우주 분야의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우주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과 우주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분야 국제 학술 대회인 코스파는 2년마다 대륙을 돌며 열리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re are so many topics we will focus, and we can because we have so many experts in these fields. And also COSPA's role in the international space sector will grow because we can really connect and bridge between the different stakeholders worldwide. 이번 총회에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카사를 비롯해 미국 항공우주국, 유럽우주청 등 60여 개국 3,0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우주청은 이번 총회 동안 미국 등 주요 우주기관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새로운 우주과학 분야 공동 프로젝트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Hosting the COSPA Scientific Assembly in Korea demonstrate our willingness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global space science community. 또 항우연과 천문연을 비롯해 이노스페이스, 컨텍 등 국내 우주 기업인들도 부스를 마련해 국내 우주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 우주과학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주과학과 우주탐사 분야에서 구체적인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성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